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십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이 되신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되게 핫한 날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이게 저희는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저희는 대박 치는 날인데 기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날 저희 막 이제 막 세포가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I love 트러블? 시끄러울수록 좋아? 아니에요. 아이고. 대한민국이 잘 돼야죠. 네, 그래도. 아니, 오셨으니까 지금 바로 이게 이슈가 있어서, 이제 30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원래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여당 지도부 만찬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모시기 전에, 만찬이 이제 연기됐다. 이 보도가 지금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 연기됐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예, 지도부는 언제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연락받은 사실이 저는 없는데요. 네. 그건 뭐 따로 연락을 하겠습니까? 원래 한다는 것도 당에서 네. 이게 대통령과 만찬이 있을 얘기죠니까 이거 대통령 행사니까 보안을 지켜주세요라고 뭐 지난주에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다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고. 네. 근데 뭐 이런 행사가 취소되면 대통령실에서 이거 연기합니다라면 연기되는 거지 뭘 따로 뭐 연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 코로나 확진 돼서 이제 자가격리 되셨다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연기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이제 확정되기 전에 오늘 아침 백불에서 그래서 언제 연락을 받으셨냐 했더니 비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특별히 없다. 그러니까는 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특별히 없다. 연기가 다만 뭐 연기가 된다면 뭐 대통령 여러 일정상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냐. 요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되게 급작스럽게 지금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냥 뭐 추석 전에 우리가 모여서 뭐 식사하는 모습이 좀 뭐 안 좋지 않느냐. 네네.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가 좀 생각하기에. 술 먹고 파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밥 먹는 게 정말 배고파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추석 민심에 올릴 의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을 당정이 협의를 좀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막 긴박하게 막 연기돼야 될 사안은 좀 없지 않냐. 글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호사가들은 얘기하기를 이번에 이제 의정 갈등에 대한 네. 한동훈 대표의 의견 표명, 뭐 당 쪽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용산 대통령실이 좀 불쾌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너무 네. 편협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이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왜 갑자기 변경을 할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마 이런 걸 우려했을 수는 있겠죠. 그 저녁 식사 자리가 너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너무 불편할 수 있다. 너무 불편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마쿠에서 조정을 좀 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를 하고 서로 예를 들면 덕담을 하는 자리였으면 좋을 텐데 세미나가 아니고 식사 자리니까. 네네. 근데 식사 자리가 조금 서로의 어떤 감정이나 이견이 노출되는 그런 자리가 혹은 뭐 대통령께서 뭐 일방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약간 좀 혼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네. 그게 또 모양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였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정확한 건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아니 그래서 그 말씀하신 뭐 호사가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가장 먼저 이게 이제 연기될 수 있다라는 조간 단독 보도가 나왔을 때도 얘기했던 게 이제 의대 정원 갈등에 대한 이제 불쾌감이라는 얘기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내년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정부 결정대로 유지를 하되 내후년 의대 정원 확대는 일단 좀 보류를 하는 걸 재검토하자라고 이제 정부에 얘기를 했고 네.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라고까지는 이제 얘기가 됐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었던 게 한덕수 총리도 맞다. 한동훈 대표가 협의 때 고당 이후에 나한테 얘기를 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인데 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뭘 들으셨는지. 왜냐하면 그거는 당정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면 설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고회의는 월요일, 목요일 날 열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구체적인 회의는 아마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네. 그 의견을 주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쪽에서 어떤 설명을 해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옆에서 제가 보니까 이 사안,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갈등과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는 이 당과 정부 사이에는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응급실과 수술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태가 만약에 계속될 경우는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수술을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수술실에 마취 의사분들이 안 계시고 네. 그건 PA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수술이 과거에 비해서 이미 뭐 한 30% 정도 줄어들었고 그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들어서 네. 길게 늘어나서 모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서 숨진 사람이 한 10명 정도로 추정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미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응급실 대란, 뭐 수술실 대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근데 정부의 입장은 정부와 용산의 입장은 이건 우리가 하는 개혁 조치가 맞다. 방향성은 맞다. 저희도 방향성이 맞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세 조정을 하자라는 취지죠. 그게 안 되면 지금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없다. 이대로 가면 극복될 수 있다. 네. 이런 아주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상을 놓고 보는 이 네. 진단 자체가 지금 다르다.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오늘 조간을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전화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 네, 어느 병원이 지금 갈 수 있는가? 근데 못 가요 지금. 그러니까 갈 수 없다. 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22군데 뭐 얘기하지만 말씀하셨지만. 네. 저도 뭐 개인적인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 복통 때문에 모시고 갔었는데, 네. 모 대학병원에 갔는데, 6-7시간 뒤에나 가능하다. 복통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뭐 배가 너무 아파갖고, 네.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어떻게 막 진통제, 그래서 심야 약국을 찾아가서, 네. 그러면 약이라도 처방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심야 약국에 찾아가서, 네. 그 진통제나 뭐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뭐 어떻게 견디고 또 병원 빈자리가 있는지를 해서 그 다음 날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12지향 궤양 뭐 이런 거였으니까 다 뭐 그게 죽을 병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 환자가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저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야밤에 거기에서 앰뷸런스도 서 있고, 근데 앰뷸런스 환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맞더라도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 게 국민이다라면, 그리고 그 국민에 대한 여론을 전달해 주는 게 이제 여당의 역할이라면, 여기에 대한 좀 미세 조정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전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안타까운 게, 이 만찬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하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왜냐면 입장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만찬이 연기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이 얼굴을 보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그렇고 네. 그게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뭐 정확히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 네.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추석 전에 우리끼리 모이는 게 모양새가 좀 그래서 추석 이후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경우에 대개 추석 이후에도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이게 만약에 30일 날 하기로 했다면 그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이 독대하자라고 강하게 이제 대통령실에 요청을 좀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계속 들리던데. 대개의 경우 이제 그런 만찬이 있으면요. 네. 만찬 전에 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나서 네. 서로 말씀들을 나누다가 둘이 함께 들어오세요. 식사 장소로, 만찬 장소로.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의정 갈등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논리적인 모순. 의정 갈등에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된 원인은 사실은 야당도 전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의약 분업하면서 네. 그때 그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300명을 오히려 줄여드렸어요. 의사를. 네. 300명을 줄였어.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씩 늘렸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하나도 안 늘렸잖아요. 모든 정권이 폭탄 돌리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폭탄이 터질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2,000명씩 5년 동안 10,000명을 늘리겠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개혁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가 잘못된 게 네. 자,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목적이 오르니까 그다음에 수단과 방법이 뭐가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은 그 형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이 존재하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쵸. 이게 없으면은 그 목적 자체가 훼손된다. 예를 들어 누구를 체포할 때 미국 같은 경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을 체포했어도 풀어줘야 된다. 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 그 목적 자체도 훼손된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대원칙으로 이제 정착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사 정원 증감 늘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커다란 목적, 정당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네.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과정상의 정당성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과정상의 정당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 의사단체들하고 같이 예를 들면 모여서 네. 그런 어떤 세미나를 하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가 무슨 협의회를 구성했든가 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당장 의사단체들에서 2,000명 기준이 도대체 뭐냐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의 한계가 좀 있었다. 네. 그런 잘못이 오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원래 목적과 굉장히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의사 숫자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늘리자는 게 이 개혁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해에 2,000명 늘리겠다. 근데 12,000명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지금 줄어서 지금 네.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그래서 이제 상태죠. 대란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의사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네. 지금 현재.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1,500명 늘렸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대개 얘기하기에 10년쯤 뒤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34년에 나올 거란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래서. 10년 뒤에 의사 그때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그쵸. 원래 한 3,000명씩 나오던 거 외에 이제 1,500명이 됐든 2,000명이 네. 됐든 더 늘리면 그때부터 나오는 건데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내서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이 다 그 사표를 내고 이렇게 되면 아니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였는데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면 그럼 이게 무슨 목표에 원하던 대로 가고 있는 건가? 네. 라는 그런 한계? 이런 모순이 생겨나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유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쵸. 3,000명이 유급이 돼. 그럼 내년에 1,500명을 더 뽑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3,000명을 더 뽑으면 7,500명을 한꺼번에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1,500명을 추가로 해서 3,000명 뽑든가 하면 4,500명을 뽑게 되고 여기에 유급을 해서 3,000명이 합쳐지면 네. 그러면 7,500명이 되는 건데 3,000명 수업하던 의대 수업을 갑자기 7,500명을 시키면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제대로 질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인문학 수업처럼 예를 들면 좀 빽빽한 강의긴 해도 다 다닥다닥 앉아서 그 교수님의 어떤 그런 설명을 듣고 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실습도 그러니까. 해야 되고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네. 이제 야 이거 인원을 일단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비상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1,500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 뽑겠습니다라고 공지가 나간 상태에서 이거를 바꾼다면 또 얼마나 큰 혼란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잘잘못을 접어놓고 대의명분에서 이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은 옳다. 하지만 그 절차 과정에 있어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 지적도 옳다. 그러면 이것을 서로 뭐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고 대의명분은 옳고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었던 것도 네. 있고 그럼 그거는 덮어두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뭐 의사협회가 얘기하는 대로 뭐 의정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그다음에 이 논의를 하자. 현실적인 가능성을 논의를 하자. 그러려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화와 타협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 2026년도에는 일단은 그 증언하는 것들을 보류를 한 상태에서 네.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답을 내보자. 이런 안을 낸 거예요. 이런 안을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내면 마치 이제 정부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한 달 내내 사실은 비공개 최고회의나 네. 혹은 사석에서 혹은 식사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왔어요. 의대정원 관련된 이거 어떻게 갈등?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경 복지부 장관을 불러서 보고도 받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응급실에서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정부는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 중에 하나로 이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네. 2026년도에는 일단 정원을 재조정하기로 일단 동결하기로 그러니까 재조정 얘기하기로 하고 얘기를 시작해보자라는 안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이게 하루 아침에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건 그럼 최고위 지도부 내에서 조금 이런 논의가 있고 이런 안을 좀 도출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가셨다고 봐야 되나요? 구체적인 안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떤 의견이 있어요? 라고 계속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이뇨한, 한지아 두 분은 네. 의사시니까 이분하고 우리 그 김상훈 정책위 의장하고 네. 그 대군가 내려가서 의사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해왔다고요. 그다음에 뭐 이번에 밝혀졌지만 그다음에 박단 그 전공의 전대협 그분하고 그다음에 그 박은식 우리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했던 박은식 의사 그분하고 같이 그 대표가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그 안들이 나온 건데 이것도 우리한테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이게 알려질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바게닝 칩이잖아요. 이게 카드인데 카드가 미리 다 공개돼 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대위 그때 비공개 최고회의 할 때도 이거는 외부에는 뭐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용도 공개가 안 된 상태였고 안 하면서 그러나 그때 인유한 최고위원도 우리가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최적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인유한 그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산이 상당히 저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여기저기서 약간의 이제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에서 그날 저녁에 이거 뭐 안을 제시했는데 이걸 거부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제된 안도 아니었고 그거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제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도가 나가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아니 뭐 그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한덕수 총리의 얘기가 나온 거고. 저 하나 궁금한데 그렇다면 그 박단 대한 전공의 협의회장 만나서도 이런 안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네. 얘기하지 전 모르거니와 그 정도로 비밀을 유지했다. 밝히는 것도 별로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박단 그 회장도 입장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가서 그런 얘기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마치 뭐 우리 쪽에 대해서 용산이 야 누구 마음대로 당대표가 가서 그런 얘기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왜냐하면 이 결정은 사실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국회가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 여당으로서는 어떤 국민의 의견, 국민의 고통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가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민심을 반영해서 그 민심에 대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거는 또 여당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야당도 사실은 이제 그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런 의대 정원 갈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왜냐하면 네. 본인들도 집권할 때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잘 풀어보자라는 취지기는 했는데 만찬도 취소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때 한동훈 대표가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또 이제 당정 갈등 재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만찬도 취소됐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 밥 먹는 건 좀 모양새가 아닌 것 같다가 약간 설득력이 확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도 네. 아시다시피 우리 당원 사이트가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그 당원 게시판에 10,000건이 넘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된 걸로 네.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원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시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사면을 해줬을 때 그 사면은 내가 원치도 않는 선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재판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법정 그 재판부를 모독하고 있고, 아니 그런 사람을 도대체 왜 복권을 시켜주는 거냐? 이런 거는 저는 뭐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범죄자 다 해주지.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조국 지금 대표시죠? 네. 그분도 빨리 그럼 복권 시키시지, 사면 복권 시키시지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이재명 대표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건 뭐 다 과격한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격앙됐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그거를 모른 척하고 있다? 그건 제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심의 반영이다. 저는. 당원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거 옳지. 그리고 본인도 이미 네. 법무부 장관 때부터 정치인들 사면 그렇게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걸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당정 관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무조건 원보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건전한 당정 관계를 유지하겠다.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입장 표명을 하겠다. 그 일환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요. 네. 그 이견이 없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되는 정당 혹은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정당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가 그 기소가 되면 원래 네. 당직을 맡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도 바꿔버렸잖아요. 규정을 민주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라는 것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그 10년 동안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그 대선 후보로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도 그것도 당무회의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걸로 바꿨던가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부분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정당이 건강한 정당입니까? 그 절대 건강한 정당이 아니죠. 거기서 뭐 아우성치는 그 친문계라는 분들은 다 공천학살 당하고 그게 어떻게 건강한 정당이에요. 그러면 당정 관계가
과거에 있었던 대로 용산에서 한마디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거는 여기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당정 관계라?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과거가 뭐 바로 앞 직전 김기현 전 대표 체제 같은 그런 경우로 가는 거는 그래도 건강한 당정 관계는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 되는 하고. 우리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꼭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당 내에서도 네.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의 제기를 하고 그 당대표도 한 대표도 만약에 저는 언제든지 설득당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들의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만 옳다? 내 주장만 옳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입도 뻥끗하지 마라?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당대표로서 그 민주적인 당대표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네. 그런 제왕적 당대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용산과 당과의 관계 또 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는 민주당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성이 존중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당정 간에 조금 입장이 다른 것도 그런 취지로 좀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는 이제 그렇고 지금 이제 여야 대표 회담 있잖아요. 이거 네. 추석 전에 이제 비공개로 하기로 의견이 접근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나왔었는데 네.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거 결렬될 수 있다. 추석 전에 열리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보시니까 추석 전에 회담이 열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열려야죠. 열려야죠. 그거는 제가 네. 뭐 지도부이긴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박정아 비서실장이 비서실장끼리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어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별 의미는 없어요. 네. 근데 보니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네. 실효성을 생각했을 때 회담 개최에 대해 회의가 된다. 네, 그렇죠. 그 실효성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무슨 그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말의 취지는 이런 거였더라고요. 실무 협상을 좀 해보니 이제는 그 형식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돼서 안건을 놓고서는 협상을 좀 해보니 이 안건에 서로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 조율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을 생각해봤을 때 굳이 이렇게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결과물이 좋을 게 없는데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 비서실장이 협상을 하고 와서 이제 전달하는 이제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본인들이 그런 거 예를 들면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여야 대표회담이 네.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못하고 그 대표가 되시자마자 거기서 대통령과도 만납시다. 여야 회담합시다. 민생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당장 한 대표가 그러시죠. 만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이 했던 얘기를 뒤집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처음에 우리가 그러면 지금 보면은 난 하나를 전달하는 걸 놓고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저렇게 누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차라리 생중계를 합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국민들이 다 듣게 합시다. 네. 그 밀실에서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얘기가 또 다르게 많이 나올 수 나왔잖아요. 있으니. 네. 아니 우리는 하려고 그랬는데 쟤네가 안 했어. 아니야 우리가 하려고 그랬어. 쟤네가 안 했어. 수없이 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려면 적어도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지 그런 밀실 회담도 그 마크 회담도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없으니 네.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그냥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자. 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네. 거기서 펄펄 뛰었던 거 아닙니까? 그 왜 안 하겠다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토론의 달인 아니에요? 네.
아니 몇십 년 동안 하셨고 대통령 후보도 되셨고 당대표도 연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시지 시장도 하셨지 도지사도 하셨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화려한 경력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그 대단하고 노련한 정치 경력이라면 아니 초보 한동훈을 불러다가 한 수 가르쳐주면서 국민들 앞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시겠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네. 그건 전제 조건이 아니다. 네. 그러면 회담 한번 합시다 그래도.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는 못 하겠대. 그럼 이 일련의 과정이 뭐예요? 쫙 보면 네. 그냥 쇼하자는 거였구나. 그러면은 진정성 있게 회담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그럼 국힘이 받지를 않을 거다라고 참정을 했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처음에 하자 그래서 오케이 할게요. 생중계 합시다 이렇게 펄펄 뛰니까 그럼 그것도 안 할게. 그러면 생중계 말고 적당히 합의해서 합시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제 뭐 실효성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들으면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 TV 토론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이제 이 실효성과 좀 맞물리는 건데 TV 토론을 하면 서로의 그 뭐 지지자들이나 뭐 이런 국민을 향해서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결과물을 만들기 어렵다. 이것도 이제 좀 실효성이랑 맞물리는 부분인데 민주당은 약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항상 그 중심에는 결과물, 실효성. 뭐 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굳이 해야 되냐. 이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결과물.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 때는 안 나오는 결과물이 문 닫고 하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안 나와요, 그거? 그 공개냐 비공개냐는 결과물과 크게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요. 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대통령하고 네. 그 영수회담 했어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때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A4 용지 그냥 15분 동안 줄줄 읽으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무슨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밀실로 들어갔어요.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뭘 내놓으셨어요? 아무것도 내놓은 거 없어요. 그냥 쇼하고 끝났잖아요. 그렇게 했던 분들께서 이제 와서 결과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뭐 회담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하고도 하지 말자고 그래야죠. 그럼 대통령하고도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서 본인들 주장만 줄줄줄 얘기하고 나서 아무런 결과 없었잖아요. 네. 자기들이 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 말장난처럼 국민들을 네. 뭐 현혹하듯이 기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저 주장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최고위원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대표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권이 없는 이제 반바지 사장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권 결정권이 있냐 또 이 얘기예요. 실효성 결정권이 그거 있냐. 김기현 대표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를 완전히 허수아비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한테 토론하자고 그랬어요. 토론하자고 했죠. 작년 6월 달에 그랬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로텐더 홀에 책상 하나 놓고 의자 놓고서 우리 생중계에 가면서 토론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왜 그랬어요? 그때야말로 정말 김기현 대표 실권이 없다는 거 온천하가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실권이 없다. 바지 사장이다. 아니 바지 사장이 이렇게 청와대하고 그러니까 용산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그 김경수 대표에 대해서 김경수 사면 복권에 전지사.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바지 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 궤변의 연속이야. 무슨 바지 사장이에요. 거기 제가 보기에는 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다 바지인 것 같아요. 네? 회의할 때 보면은 네. 거의 그냥 그 용비어 청가를 명비어 청가를 부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경선이 끝난 다음에 최고위 회의도 보기가 안쓰러워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친일에 대해서 한 말씀 얘기하시니까 모두가 달라붙어서 거기서 뭐 최고회의에서도 그래,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도 그래. 야, 저분들은 진짜로 저 당은 네. 자율성, 다양성 이게 빵인 당이구나. 그야말로 바지들이 모여 있는 당이구나. 바지 최고위원들과 바지 상임위원장과 바지 의원들이 모여 있는 당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어디다 대고 바지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 장동욱 최고위원도 이제 그 말씀 듣고서는 민주당 실세는 개딸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럼 핫팬츠 사장이냐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장동욱 그 최고는 장동욱 수석은 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밑에 네.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건데 네. 이분은 이제 개딸이라는 분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도 네. 좌지우지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정치적인 수사로 네. 그냥 공격을 하신 거겠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쨌든 만나서 뭔가 결과물을 내자 이러는 여야인데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이런 언어를 주고받고 만나는 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만날 생각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현주 최고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이현주 최고위원 자 제3자 특검법 그거 대법원장 추천은 대법원장은 제3자가 아니니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최고위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박찬대 최고 야 반바지 사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5일 날 회의하기로 했는데 뭐 그 전에 26일까지인가요? 네. 26일까지 그거 다 내놔. 최상병 제3자 추천 다 내놔. 최상병 특검법안을 내놔라. 네, 이런 식으로 회의가 그 자기 보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당 대표끼리 만나는데 상대방 당 대표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언사들을 계속 써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별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이 이렇게 쇼를 했다는 것들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네.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저렇게 자극하고 비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동혁 최고도 이제 거기 뭐 반바지에 이어서 핫팬츠까지 나왔으니까 사실 뭐 보기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아니 그 한동훈 대표 이제 취임 한 달이 넘었어요. 네. 그 말씀 지금 하시는데 그동안의 리더십을 저희가 이제 뭐 가령 A, B, C, D로 이제 평가를 좀 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B 플러스 정도 줘요. B 플러스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을 그 잘 넘어갔어요. 가장 먼저 있었던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 그거 인선. 인선 뭐 누구 말 맞다로 그거를 그냥 막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인선해버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한 열흘 정도 굉장히 말도 많이 나오고 시끄러웠지만 인내하고 버티면서 결국은 정 의장이 본인이 사퇴를 하고 네. 그래서 뭐 그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다 통과가 돼서 새로운 정책위 의장 이 김상훈 의장이 선출되는 과정 그 과정도 위기를 하나 극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끌었는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문제도 그건 저는 당으로서는 당 대표로서는 자기 할 말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는 딱 끊어버렸잖아요. 그건 수용한다 대통령.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러나 당에서 당 대표로서 그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지금 큰 시련이 벌써 한 달째 벌써 세 번째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의정 갈등에 대한 것이요. 근데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 백방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용산 쪽에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결해보자라는 그런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 이전에 당대표들이. 그냥 오더가 오면 받았지. 이렇게 그게 뭐 주체적으로 뭔가 제시하고 이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 했잖아요.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선거에 무슨 그 김태우 씨가 공천될 때 그거 안 된다고 입 가진 사람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용산에서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렇게 갔을 때 당대표가 뭐 약간 뭐 비공개적으로 저항하는 척하다가 그냥 다 수용했고 결국 그 결과는 폭망으로 나온 거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정상적인 당정 관계에 그 정치가 근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 노력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B 플러스 정도 준 것은 앞으로 가야 될 또 더 이루어야 될 그 여지가 꽤 있으니까 A도 있고 A 플러스도 있으니까 그 단계로 또 올라가야 되겠죠. 나름의 어쨌든 운신의 폭을 좀 넓혀가면서 그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운신의 폭도 만들어가면서 본인의 목소리도 좀 내면서 이 홀로서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요.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요. 그 한동훈 대표가 원래 나 잘 안 참는데 그건 많이 참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보면 이제 뭐 민생 정책 중심 정당으로 이제 가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공방자자고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왜 아직 그렇게 뭐 물론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그 당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뭐 조금씩 단계를 넘고 있다고 치면 여야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 민생 관련돼서 별 성과는 좀 없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아니 있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여야 관계에 있어서 네. 그럼 만나서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자. 네. 그렇게 맨날 민생 얘기하시니까 함께 얘기하자 그랬더니 계속 지금 회담을 안 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25일 날 원래 하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코로나 걸리셔갖고 또 안 하시고. 근데 빨리 나오셨으니까 최고위회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유 그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 쾌차하셨으니까 빨리 합시다. 근데 뭐 정책위 의장이 뭐 할 필요가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반바지 사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 당신들이 입만 열면 민생이라며 먹사니즘이라며. 네. 근데 왜 먹사니즘이라면서 안 하냐.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왜 안 하냐. 네. 그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고 부딪혀야 결과가 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 야당이 지금 거의 171석 플러스 뭐 해서 190석이 넘는 거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192석, 예. 아 그러면 본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에? 상임위도 다 주도하고 있고 국회의장도 가지고 법사위도 가져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관행을 다 깨고 그렇게 했으면 그 먹사니 좀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저게 왜 저렇게 그 실질적이 있었던 것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어디가 더 문제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회 어쨌든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도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대화를 하자고요. 빨리 회담을 하고 네. 그다음에 민생 이슈에 대해서 네. 서로 얘기를 하고 네. 그 본인도 금투세에 대해서 뭐 그 전향적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소득세, 우리 상속세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네네. 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거 본인이 뭐에 문제가 있다고 한 건지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당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 합의해서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거를? 아니,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얘기했었던 뭐 지구당 그 문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도 동의를 한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만나면 그 정도 이제 좀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지금 뭐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다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네. 아마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서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희도 저희의 사정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네. 또 민주당에서는 뭐 그걸 갖고 각 밀어붙이려고 하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위험 부담을 다 감수하면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상당히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당내에서 네. 뭐 당내 의원들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당내 상황이 녹록치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로부터도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생 이슈가 있으니까 가자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쪽에서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나와서 이 한동훈 대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쨌든 26일 날 제3자 추천의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해라. 그리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말하는 그 일정들 우리가 굳이 끌려갈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말을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공수처 수사 뒤에 특검하는 의견이 완전히 틀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왜 입장을 바꿨냐. 의지가 뭐 박약하다. 뭐 이러면서 막 비판을 막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후가 선후가 바뀐 건데요. 네. 그분들이 우리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제3자 특검법에서 대해서 받을 용의가 있어라고 얘기하면요. 지금 제출했던 세 번째 그 특검법 네. 있잖아요. 그걸 철회를 하셔야죠. 그걸 먼저 철회를 해야 된다. 아니 자기들은 그 압도적인 다수로 그거를 집어넣어 놓고 투표를 하면 그걸로 갈 거 아닙니까? 표결을 하면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진짜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데 이현주 의원은 꿈도 꾸지 마, 이런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막 던지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자, 그래.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당신들 얘기한다고 그럼 제3자로 가봅시다. 대법원장 특검 받을게.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냈던 그 특검 철회하시고 그다음에 자, 여야가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할지 각자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부터 안부터 갖고 와라. 우리 안 여기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같이 만나서 안을 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거기서는 세 번째 안을 내놨으니 국민의힘에서도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안을 내놔라. 그럼 거기서 같이 두 개를 놓고 여기서 조율을 해나가자. 이 취지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정이 되면 어쨌든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협의보다는 기존에 본인들이 제출한 그 안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글쎄,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단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이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 반발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반발이 많은 게 아니라 공수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가자. 네. 그 1차, 2차에 대해서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쵸. 그 관성이 있어요. 1, 2차 반대했는데 갑자기 3차에 오케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당원 의원들의 자존심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수처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자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때 이제 경선을 출마를 하면서 전대 출마하실 때 전대 출마를 하면서 야 이게 아니더라도 그 공수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제3자 특검법을 논의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반발이 있는데 당대표가 민주당처럼 야 그냥 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런 생각이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될 거야. 근데 현실로 우리 당에서 이 의원들이 너무 반발을 해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거 봐, 넌 리더십도 없어.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공격을 위한 공격이죠. 어느 당대표가 자기 당을 분열로 몰아넣고 싶겠어요. 네.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래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다수가 돼야지 그것을 리더십을 갖고 밀어갈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좀 주장만 한다고 뭔가 실행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재반 여건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명만 발의를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0명도 안 돼? 이렇게 조롱하고 있잖아요. 네. 당대표가 10명도 못 모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니네 당 그거 해서 당내에서 치고받고 싸움 나서 당 깨지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냥.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저희 이 나는 정치인이다 출연하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10명도 못 모으냐? 10명만 모으고 발의해라라고 했더니 10명이야 못 모으겠냐? 그치만 10명 모아서 낸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민주당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들은 민주적 정당이라며. 그러면 그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하고 있는 게 말이 돼? 그거부터 없애.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분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공천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기소가 되면은 당직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뭐 이것이 민주주의, 이것이 우리 당이, 국민의힘과 차별되는 정당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보셨죠. 다 바꿨잖아요. 다시 민주정당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그냥 말씀을 해주셔서 한동훈 대표의 지금 국민의힘 내의 이 당내 기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전대 때 말씀하신 거를 그냥 정말 무작정 밀고 가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걸 좀 이제 무르익게 가기 위한 어떤 그 준비 작업을 지금은 한참 진행 중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원들 예를 들면 만나면서 사람들 식사 정치하면서 만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의원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 공수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공수처예요.
공수처도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1년 2개월 됐잖아요, 네. 지금. 아니, 이종섭 씨 출국 금지 시켜놓고 그 난리 치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작년 말 올 초 아닙니까? 네. 아니 도대체 왜 안 불러서 빨리 조사 종결을 안 해요? 예? 아니 제가 그 국민의힘 소위 말해 친한계 의원 말씀하시기로는 그래서 이 공수처가 내부적으로 조금 취재를 해보니 9월에는 좀 결론을 낼 걸로 보인다. 그러면 조금 공수처 그때 결정이 나면 어쨌든 대통령실과 그다음 국민의힘 내 소위 말해 이제 친윤계 의원들도 공수처 결과가 나면 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니 그때 정도는 조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좀 물꼬가 트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인데 저는 네. 공수처 별로 믿지 못해요. 아 그래요? 공수처는 개인적으로는 탄생시키면 안 되는 기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그 수많은 수천억의 국민 세금 들여갖고 1년 동안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도대체? 제대로 된 기소 한 건이라도 했습니까? 거기서 검사들 막 갔다가 다 지금 떠나가고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공수처가 정치기관이 됐다니까요.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아니 검찰을 못 믿겠다.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뭐니까 못 믿어서 우리 공수처 해야겠다. 민주당 그렇게 주장해서 공수처 만들었어요. 네. 그러놓고 무슨 이성윤 씨인가 처음에 황제 의전을 해가면서 수사를 받게 해서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듣고 네. 그 다음에 하나도 수사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 수많은 돈과 이걸 들여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벌써 1년 2개월 동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까지 무슨 전부 다 그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해서 네. 했다면서요. 결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공수처는 완전히 정치기관이 돼버렸어요. 정치기관이 됐다. 네.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리고 민주당은요. 네. 특검 검찰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공수처 만들자. 그리고 공수처도 못 믿으니까 특검 가자. 그 특검도 이제 좀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 특검도 못 믿겠다. 그럼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기들이 네. 쟤들 마음에 안 드는 애들 판사, 검사 네. 다 탄핵하고 우리가 찍는 사람들로만 수사를 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제가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알아요. 제가 과하게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뭐 하는 건가 도대체? 공수처는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가? 월급 받으면서 뭐 합니까, 공수처? 공수처장님한테 진짜 궁금해요. 공수처장님, 이제 새로 바뀌어서 가셨잖아요. 네. 수사 결과를 좀 내놓으십시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절절하게 지금 요청을 하시네요. 네. 우리 김종국 최규호 의원께서 공수처에 빨리 결과를 좀 내놔라 이렇게.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소년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여기를 좀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당 사실은 추이를 잠깐 앞에 거 올랐다 내렸다 이걸 볼 건 아니고 여론조사는 전체적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보면 제가 이제 쭉 7월, 8월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이제 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한국갤럽이랑 NBS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어쨌든 윤 대통령은 이게 추이를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68%, 60%, 63%, 63%.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정평가가 60%대를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국힘 같은 경우는 35%, 35%, 35%, 32%. 그러니까 약간 이제 떨어지는 유지가 되다 떨어지고 있고 한국갤럽에서는. 그리고 이제 NBS에서는 또 떨어지고 있어요, 추세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올라갔던 것 자체는 이게 컨벤션 효과가 좀 있었던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대표가 등장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꽤 많이 올라간 게 네.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네. 아주 강력한 지도 체제가 이미 형성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죠.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네. 올라가는 게 있고 네. 저희는 또 네. 이 대통령 지지도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집권 여당이니까. 네. 그래서 네. 대통령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이다 그래서 쫙 올라가는데 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좀 이게 원래대로 하자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새로운 당대표 차려봅시다. 힘을 좀 라고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악수하고 당정협의에서도 이렇게 좀 그렇지, 결과물을 던져주고 내주고 가시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부 여당이라는 게 뭐예요? 정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올 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으로서는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여론에 좀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폭락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 예를 들면 대통령과 이게 조금 이게 완전히 찰떡궁합이 안 되네라고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약간 좀 실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지자들조차도.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동훈 대표가 가령 뭐 이제 취임을 해서 당대표 취임해서 조금 이제 세게 강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조금 천천히 하나하나 이제 내부 다지기 뭐 말씀하신 얘기로는 내부 다지기용으로 이제 가는 요 모습도 국민들한테는 좀 답답함을 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뭐 근데 그거 저도 이제 기자하면서 네.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쓸 때는 쓰긴 되게 쉽잖아요. 야, 네.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왜 안 돼? 현장 정치에서 와 보니까 네. 한 걸음 더 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축구 경기도 야구 경기도 이 관전평을 하긴 되게 쉬워요. 야, 그때 저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야, 저쪽으로 패스를 해야지. 네, 선수랑 관객의 차이가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그러나 그쵸. 선수 돼서 뛰어보면 네. 정말 입에서 단내 나죠. 코피 터지죠. 정말. 예? 진짜 힘들죠. 그리고 지금 약간 그러세요? 뛰면은 네. 또 옆에 선수들이 막 네. 잡아 끌고 반칙하고 태클하고 그 우리 조인트라고 그러나요? 이 정강이 차고 네. 그 옷 잡고 팬티 잡고 네, 뛰지 네, 못하게 네, 하고 네. 이게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그 물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마찬가지로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발 밑에서는 얼마나 그 오리는 발을 열심히 젓고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속 시원한 거 못 보여줘. 확 보여줘야지. 그런 거 사실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별로 없고 네. 대개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당장은 시원하게 막 사이다 발언하고 막 해도 그게 사실은 당내 말씀하신 대로 당이 분열되면 안 되니까 분열되거나 당에 뭔가 분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좀 조심하면서 간다. 근데 가령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타임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에는 좀 이런 걸 간다. 이 정도에는 좀 지금은 조금 가령 밥을 지으면 뜸들이는 기간이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밥을 푸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틀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정치라는 게 생물이어서 그 순간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터져요. 그래서 어떤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거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있더라고요. 네. 그 흐름은 예를 들면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큰 틀의 흐름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 틀의 흐름은 네. 결국은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개혁, 네. 변화와 개혁이다. 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네. 그리고 공공선을 앞세워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의 큰 모토고 그 모토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 결실을 맺는 게 뭐 한 6개월, 100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보통 이게 기사를 쓸 때도 한 달, 네. 100일, 시간이 6개월, 별로 1년.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1년 그 당대표가 2년이지만 1년 뒤에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네. 1년 뒤에도 별 성과가 없으면 글쎄 어려울 거죠. 아니 그럼 이거 10월 재보궐선거 결과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영향이 좀 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선거는 그냥 넘어간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별 의미가 군수 없다. 이제 네. 예를 들면 그 강화도에서 군수 선거가 있고 네. 그 전남에서 2군데 그다음 부산에서 1군데인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각자의 텃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강화도가 좀 변수가 있어요. 왜냐면 강화도는 워낙 후보가 거기가 이제 보수가 강한 곳인데 워낙 후보가 난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열댓 지금. 명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소속으로 또 막 튀어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지. 네. 이런 그 지역의 특수한 어떤 그 상황적인 논리지. 네. 이게 무슨 뭐 당대표의 시험대 네. 여기서 뭐 이긴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호남에서 이긴다면 모르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네, 텃밭이니까 네. 민주당.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글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떤 경우도 이게 당 대표에게 그렇게 크게 뭐 시험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천도 다 인천 시당에서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넘기셨잖아요. 다 넘겼어요. 맞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 뭐 그게 뭐 여기다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요.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이념 논쟁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가 이제 또 네. 바로 논란이 좀 됐었는데 네. 김 후보자가 이제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청문회가 파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 발언 왜 도대체 네. 이 고용노동부 장관 얘기하면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세월호 얘기가 나오는지는 참 그보다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이분이 무슨 자살 특공대라고 했던 거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것들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근데 저 정말 궁금한 게 네. 어떤 사실관계하고 가치는 다른 거잖아요. 네. 사실관계를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가치에 동요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지배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지배했다 30여 년 동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너 친일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거기 조선 땅에서 살았던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그 분들의 국적이 어디였을까? 이게 논란이 되는데 이게 네.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가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독일, 프랑스, 뭐 영국, 모든 미국까지도 필리핀 식민지로 네. 만들고 아프리카는 다 찢어 먹었잖아요. 바둑판처럼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식민지 국가들에서 다 자기네 따랑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네. 그 알제리 국민이 어디 해외 나갈 때 여권에 그게 자기 나라라고 돼 있었을까요? 아니면 프랑스로 돼 있었을까? 그럼 영국의 식민지 어느 나라에 네. 거기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여권이 필요하면 그 여권에는 이미 그 나라를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식민지 종주국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적으로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 조선 그때 일제시대에 네. 일본에 너 욕하면 안 되니까. 네. 일본이 우리를 강제 점령해서 지네 나라라고 했고 네. 다른 강대국들도 야 우리도 다른 나라 먹을 테니까 오케이 너네도 일본도 조선 먹었고 우리는 뭐 어디 뭐 필리핀 먹었고 어디 먹었고 이렇게 다 했어요. 네. 예? 가스라테프트 미략을 뭐 맺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다 나눠 먹었어. 그러면 그 나라들 이동할 때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네. 우리 그때 임시정부 거기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걸 뭐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갔겠습니까? 네. 일본 여권을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었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본의 국적으로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친일파인가? 그 친일파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팩트와 가치의 충돌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냥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식민지 국가들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일본이 인도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면 거기다가 몰라 인도는 워낙 커서 어떻게 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해외 나갈 때는 분명히 식민지 종주국이 자기네 나라 국민이라고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요. 네. 가치와 사실을 막 뒤범벅을 만들어 버려요. 국민의힘에서 의원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걸 그냥 설명할 뿐이다. 김문수 후보자가.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았다는 것 자체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일본을 우리의 국가로 받아들이는 건 있을 수 없다. 누가 받아들여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니까. 건데. 지금 주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다. 왜 임시정부를 부정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팩트와 가치의 충돌이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자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좀 센 발언이긴 한데 제정신 박힌 사람은 윤 대통령하고 일 안 하려고 한다. 그는 뭐 제가 그 말할 의미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하람 의원 저하고도 잘 아는데 네. 요새 말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점점 과격해지고. 이거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거기 그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뭐 그 참모들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정치인이. 이건 저는 천하람 의원한테 도가 넘었다. 예, 도가 넘어도 너무 넘었고 제가 아주 아끼는 그 정치인이고 네. 그 훌륭한 자질이 있는 분인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윤 대통령이 어쨌든 김문수 후보 임명 강행할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대통령 인사권이니까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네. 이렇게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인사에 대한 아쉬움이. 인사에 대한 독립기념관장도 왜 네. 그렇게 논란이 있는 분들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나 김영석 그거는 독립기념관장. 그 인사권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여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김태호 대통령 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중일마 발언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진짜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 민주당에서는 네.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뭐 일본에 넘기려고 그런다.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과하게 그 항일 프레임을 좀 씌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친일 프레임. 예.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일본의 나라를 하려고 그래요? 친일을 해서 얻는 게, 그러니까 친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친하게, 그 친미도 하고 친일도 하고, 네. 일본과 잘 지내서 우리의 국익이 더 도움이 된다면, 일본과 얼마든지 좋게 지내야죠. 일본에다 우리 물건도 팔아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네. 진정한 그 길, 일본을 극복하는 거는 네.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품을 일본에 파는 거예요.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보다 더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네. 남녀 평등이 더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고 경제 성장이 더 잘 되는 나라를 만들고 정말로 훌륭한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이버가 일본에 가서 그 장악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 제품들을 일본에다 많이 파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계속 문을 닫아 걸고 죽창가를 부르고 뭐 불매운동을 하고, 그거요. 조선시대 마렵에 우리 쇄국주의자들이 하던 그런 방식이에요. 결국은 그게 그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그게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 문제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꽤 들었기 때문에 네.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이 친일 문제가, 일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다 지켜봐 왔어요. 네.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된 것은 쉽게 얘기하면 80년대 운동권이었던 분들, 그리고 굉장히 북한의 종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권의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활용하고 이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을 그렇게 호도하고 온 국민들을, 아니 일본에 지금 여행객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일본 가수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 만석이 되고, 우리 뉴진스는 거기 가서 9만 명을 채워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런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디다 팔아넘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 저는 정말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죄악이에요. 네. 요거까지만, 현안 질문은 요거까지만 여쭤볼게요. 김태호 1차장이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냐고 이제 운영위에서 민주당에서 물으니까,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취지는 알겠어요. 모르실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취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취지는 알겠는데 뉴라이트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뉴라이트를 모를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아침 조간에서도 뭐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모르면 너무 현안을 모르는 거 아니냐 또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 과장된 표현이었겠죠. 그러니까 네. 이것은 뭐 대통령이 거기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분들의 주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그 과장해서 표현하신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통령이 왜 모르겠어요. 알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 나는 정치이다 공식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진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네. 이 어떤 정치라는 것들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우리 자식 세대한테는 제가 물려받은 나라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자랄 때 우리나라 어려웠어요. 되게 힘들었고 길거리에 거지들도 많았고 뭐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맨날 연탄가스로 저 기자였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뭐 연탄가스 일가족 사망 기사가 매일 실면에 일면 맞아요. 톱에 나오고 사이면 톱에 나오고 그러던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는 우리나라 정말 제가 성장했던 그 나라보다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이제 해외 사람들을 만나봐도 코리아에 대한 그 평가 정말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그 삼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일자리 걱정 없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이제 우리 아들 세대를 보면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져요. 좀 지금 나는 물려받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님들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를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서 이걸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의 자식 세대가 정말로 국제적으로 일본 애들과도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미국 애들과도 같이 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과 어깨동무를 같이 하면서 건강하게 경쟁하면서 우뚝 서기를 바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훌륭한 나라로 문을 닫아 걸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증오감을 유포시키면서 그렇게 쭈그러드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세대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고 물려받은 나라보다 더 나은 나라를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더 나은 나라를 후대에게 물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어쨌든 내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으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